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길,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구멍난 운동화 소리가 툭툭 울려 퍼집니다. 50대 후반의 김유한 목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아빠진 검정색 가죽 지갑이 꽉 쥐어져 있었죠. 지갑 모서리는 닳고 닳아서 실밥이 터져 나오고 안쪽 가죽은 수년간의 손때로 반들반들해져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구겨지고 해져서 언제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김유한 목사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근심 대신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보물을 손에 쥔 사람처럼 말이에요. 목사님, 또 그 지갑 들고 다니세요? 골목 어귀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터줏대감이었죠. 하하, 이 지갑이 제 보물인걸요. 새 걸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김유한 목사가 지갑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남다른 애정이 묻어 있었어요. 늘프 근교회는 이 낡은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2층 벽돌 건물로 외벽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지고 처마 밑에는 비둘기들이 둥지를 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교회에는 늘 따뜻한 기운이 흘렀어요. 일요일 오전, 교회 안은 신도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30명 남짓한 작은 공동체였지만 이들의 찬양 소리는 1000명이 부르는 것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죠. 김유한 목사는 설교단에 서서 신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분은 무엇일까요? 목사의 질문에 신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큰 집에 살아야 부자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 남을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김유한 목사가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도들은 그 모습에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더욱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이 지갑 안에는 10,000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해요. 왜냐하면 이 지갑에는 사람들과의 추억, 나눔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신도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순자 할머니가 목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동네에 소문이 무성해요. 재개발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김유한 목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글쎄요, 할머니.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 모두의 터전이잖아요. 쉽게 내줄 수는 없죠. 그때 교회 앞으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김유한 목사에게 걸어왔습니다. 김유한 목사님이시죠? 저는 한성건설기획부 차장 이정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유한 목사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이 일대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목사님과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이 교회는 팔 생각이 없어요. 김유한 목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조건을 들어보시면 마음이 바뀌실 겁니다. 시가의 3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정수 차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득했지만 김유한 목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곳이에요.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터전을 돈 때문에 팔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목사님 혼자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정수 차장의 목소리에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유한 목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터전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거든요. 이정수 차장이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한 번만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김유한 목사는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그는 지갑을 가슴에 꽉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작은 교회와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려주세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교회 마당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평상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고 아저씨들은 장기를 두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김유한 목사는 이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낡은 지갑 속 10,000원 한 장으로는 세상에 그 무엇도 살 수 없지만 이 소중한 일상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김유한 목사는 평소와 같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앞마당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던 중 교회 앞에 낯선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면서 20대 후반쯤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그 남자는 잠시 교회를 올려다본 뒤 천천히 김유한 목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혹시 김유한 목사님이신가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김유한 목사가 빗자루를 세우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손자예요. 최민준의 말에 김유한 목사는 깜짝 놀라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손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는걸요. 목사님께서 놀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거든요. 최민준이 가방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지갑은 김유한 목사가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같은 검정색 가죽에 같은 위치에 실밥이 터져나와 있었죠. 이게 어떻게... 김유한 목사가 자신의 지갑을 꺼내 비교해 봤습니다. 두 지갑은 정말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유품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항상 좋은 분이라고만 하셨거든요. 최민준이 지갑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유한 목사와 그와 닮은 아름다운 여인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손에는 똑같은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 박미영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평생을 바친 진짜 보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기묘한 목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미영이, 미영이구나. 목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미영은 그가 젊은 시절 교회에서 만났던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복잡한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고, 그 후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었죠. 어머니가 정말 목사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라고요. 최민준이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목사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신 건데요. 서류 봉투에는 한성건설과 늘푸른교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묘한 목사가 봉투를 열어보니 각종 재개발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왜? 어머니가 한성건설에서 격리 일을 하셨거든요. 마지막에 이 서류들이 중요할 거라고 하시면서 꼭 목사님께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기묘한 목사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당황했습니다. 한성건설은 바로 어제 교회를 사려고 했던 그 회사였거든요. 민준아, 내가 정말 미영이의 아들이구나. 어머니는 어떻게?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이야기만 하셨어요. 최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묘한 목사는 최민준을 꽉 껴안았어요.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영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본 김순자 할머니가 교회 마당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이 젊은이가 누구예요? 할머니, 제 손자입니다. 미영이의 아들이에요. 김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최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 정말 목사님을 닮았네요. 특히 눈이 똑같아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최민준입니다. 그래, 그래. 잘생겼구나.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기묘한 목사가 할머니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세상에 목사님께 이런 가족이 있었다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네요. 오후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소문을 듣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모두들 기묘한 목사에게 손자가 있다는 것을 신기해했어요. 목사님, 이제 외롭지 않겠네요. 젊은이가 와서 교회 일도 도와주겠어요.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최민주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한성건설에서 교회를 사겠다고 했다던데 정말인가요? 그렇다. 어제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팔 생각은 없다.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남긴 것도 조금 있고. 고맙다, 민준아.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야. 이곳은 사람들의 터전이거든. 쉽게 내줄 수 없어. 최민준이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 최민준이 교회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최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최민준은 잠든 김유한 목사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하지만 이것이 제가 살 길이에요. 새벽 5시 김유한 목사는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최민준도 함께 일어나 기도에 동참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늙은 종에게 손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이곳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유한 목사의 기도 소리에 최민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순수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하려던 일이 얼마나 비열한지 깨달았거든요. 기도를 마치고 아침을 준비하던 중 교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유한 목사가 문을 열어보니 재개발조합장 박성철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목사님, 어제 한성건설에서 온 분과 이야기 어떻게 되었나요? 박성철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죠.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팔 생각 없습니다. 김유한 목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버티시면 좋을 거 없을 겁니다. 한성건설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청이고 구청이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청와대 고위층과도 연결된 분들입니다. 박성철의 협박에도 김유한 목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민준이 부엌에서 나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 손자 최민준입니다. 박성철이 최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를 띄었습니다. 호, 목사님께 손자가 있었네요. 젊은이, 할아버지 말 좀 잘해봐요. 이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나 봐요. 조합장님, 위협은 그만하시죠. 저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최민준이 의외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성철이 눈을 부라렸어요. 젊은 것이 건방지네. 좋아, 끝까지 버텨보시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박성철이 떠나고 난 후 김유한 목사는 최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할아버지를 도와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할아버지. 하지만 최민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할아버지 편에 서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거든요. 오후에 동네 주민들이 교회에 모여 재개발 반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비롯해 20여 명의 주민들이 둘러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끝까지 함께 버텨야 해요. 이 동네는 우리가 평생 살아온 터전이거든요. 70대 이춘식 할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한성건설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잖아요. 40대 주부 정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물러서면 누가 이 동네를 지키겠어요? 김유한 목사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때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젊은이가 함께 해주면 든든하지.
요즘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 이춘식 할아버지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재개발 관련 법률이나 절차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최민준의 제안에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요한 목사는 손자가 기특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녁을 먹으며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잠깐 전화를 받겠습니다. 최민준이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한성건설 기획부장 송민호였어요. 민준아,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생각보다 완고하세요. 빨리 처리해야 한다. 회장님이 초조해하고 계셔.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통화를 마친 최민준이 교회로 돌아오니 김요한 목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든 일에 휘말린 것 같아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제 선택이에요. 그래도 젊은 내가 이런 일에.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최민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 김요한 목사가 잠든 후 최민준은 홀로 교회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정신 차려, 최민준. 이건 기회야. 한성건설 회장 아들인 내가 교회에 들어가 할아버지 신뢰를 얻어내면 모든 게 쉬워질 거야.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야. 동네 사람들도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따르고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최민주는 어머니 박미영이 남긴 지갑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해진 지갑이지만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교회 안에서 김요한 목사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준이 급히 안으로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깨어나 있었어요. 민준아, 잠이 안 와서 나온 거구나. 네, 할아버지. 별이 너무 예뻐서요. 그래, 이 동네는 별이 잘 보여. 도시 한가운데인데도 말이야. 김요한 목사가 최민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 동네를 떠날 생각 없으세요? 없다. 여기는 내 인생의 전부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거든. 다음 날 김요한 목사는 최민준을 데리고 재개발 반대 시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주민 50여 명이 모여 우리 동네 지키기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최민준은 처음 보는 시위 현장에 당황했지만 할아버지를 따라 함께 참여했습니다. 재개발 반대, 우리 터전 지키자. 주민들의 외침이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요한 목사는 확성기를 들고 앞장서서 구호를 외쳤어요. 최민주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강인함이 느껴졌거든요. 시위가 한창일 때 한성건설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달콤한 제안을 했어요. 시가의 3배로 보상해 드립니다. 새 아파트 입주권도 우선 배정해 드리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살았어.
김순자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한성건설 직원 중 한 명이 최민준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최민준이 재빨리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시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요한 목사가 최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무 무모한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최민준이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성건설 직원이 자신을 알아본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최민준의 휴대폰에 아버지 최만식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민준은 할아버지 몰래 옥상으로 올라가 통화했어요. 민준아, 일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거냐? 최만식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설득?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거기 간 이유를 잊었나? 그깟 교회 하나 때문에 수백억짜리 사업이 날아가게 할 순 없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내가 내 아들로 인정받고 싶다면 제대로 해라. 못하겠으면 당장 돌아와.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최민주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할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 괴로웠어요. 며칠 후 최민주는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한성건설 측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요한 목사가 깜짝 놀라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니, 그냥 할아버지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우실 텐데. 민준아, 할아버지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이 교회와 동네는 할아버지의 전부거든. 김요한 목사의 단호한 대답에 최민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성건설에서 보낸 용역업체 직원들이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담장에 낙서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며 괴롭혔어요. 김요한 목사와 최민준이 나가서 항의하자 용역업체 팀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나요? 여기서 버티면 뭐 좋을 게 있겠어요? 이곳을 떠날 생각 없습니다. 김요한 목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주민들도 하나둘 떠나게 될 거고요. 용역업체 직원들의 협박에도 김요한 목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민주는 점점 괴로워졌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최민주는 한성건설 기획부장 송민호와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동네에서 떨어진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의 대화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준 씨, 회장님이 많이 화나셨어요.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시던데요. 부장님, 정말 어려워요. 할아버지께서 워낙 완고하시고 동네 사람들도 다 반대하고 있어서.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자연스럽게 떠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안 됩니다. 최민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혹시 정말로 그 늙은이한테 정이 든 건 아니죠?
송민호 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민주는 답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급작스럽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요. 알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회동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는 길, 최민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압박과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교회에 도착하니 김유한 목사가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최민준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아, 민준아 왔구나. 꽃들이 목말라 해서 물을 주고 있었어.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민준이 물뿌리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은 참으로 평화로웠어요. 민준아,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힘들지 않나?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내가 이런 시골 동네에서. 할아버지, 저는 여기가 좋아요. 정말이에요. 최민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곳에서의 생활이 좋았거든요. 그날 밤 최민준은 잠든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지갑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를 배신해야 하는 건가요? 일주일 후 재개발 반대 시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김유한 목사와 주민들은 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최민준도 할아버지와 함께 참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터전을 지키자. 재개발 중단하라. 수백 명의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김유한 목사는 맨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열정적으로 연설했어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정, 추억이 깃든 터전,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한 말입니다. 목사의 연설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민주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동받으면서도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시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용역깡패 10여 명이 몰려와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어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다들 물러서 불법 집회다. 용역깡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불법이 뭐가 불법이야. 우리는 합법적으로 시위하고 있어. 김유한 목사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용역깡패 중 한 명이 몽둥이를 들어 올렸어요. 할아버지, 최민준이 몸을 날려 김유한 목사를 감쌌습니다. 몽둥이가 최민준의 머리를 강타했어요. 피가 흘러나오며 최민준이 쓰러졌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김유한 목사가 손자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최민주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김유한 목사는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민준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못다한 사랑을 민준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다음 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민주는 며칠간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김유한 목사는 병실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성건설 회장 최만식이었어요. 김유한 목사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당황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최만식이라고 합니다.
민준이 아버지예요. 최만식의 말에 김유한 목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라고요? 미영이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는데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 아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만식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민준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이런 위험한 곳에 더 둘 수는 없거든요. 잠깐만요. 민준이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의견을 듣겠습니까? 저는 아버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최만식의 강압적인 태도에 김유한 목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때 최만식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성건설 회장입니다. 김유한 목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교회를 팔면 민준이를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원의 보상금도 드리고요. 하지만 계속 버티시면 민준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준이는 처음부터 네,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김유한 목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자라고 생각했던 민준이가 사실은 적의 스파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민준이가 목사님을 구하려다 다친 것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 아이도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최만식의 말에 김유한 목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최민준의 어머니 박미영이었어요. 죽었다고 알려진 그녀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미영이, 김유한 목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든 일이 제 잘못이에요. 박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미영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민준이가 분명히 제가 민준이를 보호하려고 죽은 척했어요. 최만식이 민준이를 이용하려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미영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세요? 30년 전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지갑 말이에요. 김유한 목사가 자신의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지갑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 지갑은 최만식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빌려주신 돈이 들어있던 지갑이에요. 뭐라고? 30년 전 최만식은 작은 건설회사를 차리려고 했지만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셨죠. 김유한 목사는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어려운 처지에 있던 청년을 도와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이 최만식이었구나. 네, 맞습니다. 목사님은 돈을 갚으라는 말씀 대신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그 지갑이었습니다. 박미영의 설명에 최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은 성공한 후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목사님이 계신 동네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죠. 미영아. 김유한 목사가 복잡한 심정으로 박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목사님, 민준이는 진짜 목사님의 손자가 맞아요. 제가 목사님을 사랑했고, 목사님도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최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최민준이 약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불렀어요. 민준아. 김유한 목사와 박미영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최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민준아, 괜찮다. 할아버지가 다 이해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할아버지를 속이려고 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최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유한 목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민준이 의식을 되찾은 후 병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만식 회장은 아들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더욱 강압적으로 나왔어요. 민준아, 이제 충분히 놀았으니 집으로 가자. 회사 일도 배워야 하고. 하지만 최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예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최만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미영이 아들을 감싸며 나섰어요. 만식 씨, 민준이는 이제 자신의 길을 선택할 나이예요. 미영 씨까지 나서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입니다. 그때 김유한 목사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만식 씨, 30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최만식이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유한 목사가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지갑 기억나시죠? 당신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빌려드린 돈이 들어있던 지갑입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지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당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죠. 그건.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성공한 후에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교회와 동네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김유한 목사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최만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미영이 이어서 말했어요. 만식 씨, 30년 전 당신이 목사님께 약속했던 말을 기억해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이라고요? 그럼 목사님의 은혜로 세운 한성건설도 옛날 일인가요? 박미영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만식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최민준이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민준아, 너까지. 할아버지는 돈 한 푼 없이 낡은 지갑만 들고 다니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셨죠? 그분들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에요. 최민준의 말에 김유한 목사가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떠세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최만식이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자신 주변에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해서요. 면회 시간도 거의 끝났고. 네, 알겠습니다. 김유한 목사가 일어나며 최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최만식 씨,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최만식이 복잡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박미영도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라 나갔어요. 혼자 남은 할아버지와 손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알고 있다, 민준아. 하지만 상관없어. 내가 나를 구하려다 다친 것, 그리고 지금 내 마음, 그것이 진짜니까. 기묘한 목사가 최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할아버지가 내게 진짜 보물이 뭔지 알려줄게. 기묘한 목사가 낡은 지갑을 꺼내 최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갑이 보물인가요? 아니다. 이 지갑 속에 담긴 의미가 보물이야. 30년 전 나는 이 지갑에 들어있던 돈을 어려운 청년에게 빌려주었어. 그때 나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유했거든. 최민준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내 아버지였어. 하지만 그는 성공한 후 약속을 잊어버렸지.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가난해진 거야. 그럼 할아버지의 진짜 보물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나눔의 기쁨, 그리고 사랑이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말이다. 기묘한 목사의 설명에 최민준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며칠 후 최민준이 퇴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가져왔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직접 기른 채소를 선물했죠. 민준아, 우리 영웅이야. 목사님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야.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최민준은 또다시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손자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만식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민준아. 내가 잘못했다. 최만식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30년 전 목사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어.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려고 했지. 기묘한 목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만식 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말이죠. 최만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기묘한 목사가 준 것과 똑같은 낡은 지갑이었어요. 목사님, 저도 이 지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의미를 잊고 살았어요. 기묘한 목사가 놀란 표정으로 지갑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마다 이 지갑을 보며 언젠가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었죠. 최만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욕심이 커졌어요. 더 많은 돈, 더 큰 권력을 원하게 되었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죠. 최만식 씨, 목사님, 재개발 계획을 전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를 문화보존지구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겠어요. 최만식의 제안에 기묘한 목사와 최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신가요? 네, 그리고 한성건설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곳에 늘푸른 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말이에요. 최만식이 진심으로 사과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아버지, 최민준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침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민준아, 내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을 나도 배워야겠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말이야. 최만식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함께 배워요. 그때 박미영도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어요. 미영 씨도 앉으세요.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요. 김유한 목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박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간 얽혀있던 오해와 갈등이 풀리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목사님, 이 낡은 지갑에 정말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최민준이 할아버지의 지갑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민준아. 이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신뢰, 그리고 사랑이 담긴 보물이거든. 김유한 목사가 지갑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런 지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새 지갑을 사면 안 돼.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진심으로 남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해. 그럼 내 지갑도 이 지갑처럼 소중한 보물이 될 거야. 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부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최만식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과 시공업체들, 그리고 이미 투자한 다른 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성건설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최만식 회장이 재개발 사업 철회를 발표하자 이사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백억을 투자했는데. 한성건설 부사장 강철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 업체들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재무이사 박정호도 반대 의견을 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문제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 있어요. 최만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말입니다. 우리가 이익만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재개발조합장 박성철이 화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사업을 철회한다니. 조합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박성철이 책상을 탁 치며 화를 냈습니다. 조합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손실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동네를 발전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만식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방식이라니? 문화보존지구로 지정해서 관광명소로 만드는 겁니다. 옛 정취를 살리면서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요. 하지만 박성철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계획보다는 확실한 재개발이 낫습니다. 조합장님,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3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최만식의 간청에도 박성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미 시작된 일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법정에서 보시죠. 박성철이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이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장님, 이렇게 되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요.
최만식의 단호한 의지에 이사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늘푸른 교회에서는 김유한 목사와 최민준이 동네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성건설에서 사업을 철회한다고 해도 다른 업체들이 포기할까요? 김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할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큰 싸움이 시작될지도 모르죠. 김유한 목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춘식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끝까지 함께 버텨야죠.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때 최민준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슨 말이니? 언론을 통해서요. 30년 전 할아버지와 최만식 회장의 이야기, 그리고 낡은 지갑에 담긴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최민준의 제안에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우리 이야기를 믿어줄까? 정미경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지갑과 30년 전 사진들, 그리고 당시 문서들도 있고요. 그래, 민준이 말이 맞아. 한번 시도해 볼 만해. 김유한 목사가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한 지역 신문사 기자가 늘푸 근교회를 찾아왔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 기자님,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김유한 목사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네, 꼭 기사로 써보겠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받아 댓글을 달고 공유했어요.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니. 30년 전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정말 감동적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는 것이 희망이다. 사람들의 반응에 힘입어 더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재개발로 이익을 보려던 세력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교회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명백한 방화였어요. 누가 이런 짓을? 김유한 목사가 탄 교회 마당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우리가 너무 나간 건 아닐까요? 최민준이 걱정했지만 김유한 목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해.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그때 최만식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최만식 씨, 어떻게 이곳을? 뉴스를 보고 급히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최만식이 미안해하며 사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최만식의 각오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30년 전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최만식이 직접 나선 후 상황은 급속도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먼저 재개발조합장 박성철과 다른 투자업체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성건설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최만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 문화보존 프로젝트로 전환하겠습니다. 최 회장, 그럼 우리 손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박성철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모든 손실은 한성건설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수익을 보장해 드릴게요. 최만식이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라니요? 늘프 근동네를 전통문화 보존지구로 만들어서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겁니다. 기존 건물들을 보수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전통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에요. 최만식의 설명을 들은 투자업체 대표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수익성이 있을까요? 네, 요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제대로만 개발하면 재개발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최만식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 조합장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려울 텐데. 그때 박성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재개발을 하면 돈은 벌지만 평생 살아온 동네가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거든요. 박성철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조합장님도 이 동네에서 태어나 자라셨죠? 네, 50년을 살았어요.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 첫사랑과 데이트하던 공원. 모든 추억이 여기에 있어요. 박성철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추억을 지키면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요. 최만식의 제안에 박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최만식은 바로 늘프 근교회로 향했습니다. 김요한 목사와 최민준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최만식이 회의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김요한 목사와 최민준은 기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동네가 살아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목사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최만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새로 만들 문화센터의 이름을 늘푸근 사랑나눔센터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센터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요? 네, 목사님만큼 이 동네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김요한 목사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6개월 후 늘프 근동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아름답게 보수되었고 골목골목에는 전통 체험 공방들이 들어섰어요. 늘푸근 사랑나눔센터가 문을 열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요한 목사는 센터장으로서 방문객들에게 동네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이 작은 동네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방문객들 앞에서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한 젊은 청년이 꿈을 품고 이곳을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그에게 준 것은 이 낡은 지갑뿐이었습니다. 김요한 목사가 여전히 들고 다니는 낡은 지갑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그 지갑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들어있었죠. 바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한성건설 최만식 회장입니다. 그분은 30년 후에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센터 한편에는 낡은 지갑 이야기 전시관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김유한 목사와 최만식의 30년 전 사진, 그리고 2개의 낡은 지갑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센터의 부센터장으로 일하며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가치에 대해 가르쳤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최민준의 강의를 듣는 젊은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느 저녁 김유한 목사와 최민준, 그리고 최만식과 박미영이 함께 교회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최만식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김유한 목사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제 지갑을 가져도 될까요? 최민준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기억해라. 지갑이 낡고 해져야 진짜 보물이 된다는 걸. 어떻게 하면 지갑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많이 사랑하면 돼. 그럼 지갑은 낡아지지만 마음은 더욱 부유해질 거야. 김유한 목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4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진정한 화해였어요. 김유한 목사가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10,000원짜리 한 장만 들어있었지만 이제 그 지갑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아는 보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죠? 김유한 목사가 물었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요. 최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다. 돈 한 푼 없이 낡은 지갑만 들고 다녔던 이 할아버지가 진짜 부자였던 거야. 그날 밤 늘프 근동네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김유한 목사의 낡은 지갑은 여전히 그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돈이 아닌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찬 진짜 보물로 말이죠.